네, 안녕하세요. 저는 숙명여대 홍보광고학과 조교수 박영입니다. 네, 방금 전에 최희 교수님께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이 연구는 이제 콜로라도 주립대에 있는 박사과정 학생들과 함께 공동으로 진행되고 있는 연구이고요. 이렇게 첫 번째로 연구를 발표하게 되어서 굉장히 감사하고 또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 연구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다양성이 있는 대변인의 효과를 보고자 했고요. 특히 이제 자기 구성의 효과를 함께 조절 변인으로 모아서 과연 다양성이 있는 대변인을 어떻게 캠페인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연구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제 먼저 이제 연구 동기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썼는데요. 먼저 이제 PR 쪽 얘기를 먼저 해드리면 PR은 굉장히 여성들이 많은 분야입니다. 그래서 산업적으로 굉장히 많은데 그렇지만 사실 실제로 일하는 비율을 보면 그 여성의 비율이 굉장히 낮지 않았죠. 그래서 젠더 갭이 전통적으로 있었던 분야이고요. 그와 더불어 또 대두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다양성에 있어서 갭이 있다. 즉 인종적으로 그 흑인, 그 동양인, 히스패닉 비율이 현저히 적다. 그런 현황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런 예전에 마이너리티로 여겨졌던 그런 그룹들이 점점 커지고 있고요. 그들의 스페닝 파워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 캠페인을 진행하는 사람들 그리고 어떤 전략형 캠페인을 진행하는 광고주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러한 예전에 마이너리티로 여겨졌던 그룹들을 사실 포용을 해서 그들을 타겟팅을 하는 그런 캠페인을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니즈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그와 더불어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공기관들 그리고 학교 등등에서 이제 다이버시티 인클루전이라고 해서 다양성과 수용에 대한 그런 것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에 있어서 아니면 뭐 학생을 뽑을 때 있어서 이런 다이버시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더 붙돋기 위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런 등의 활발한 활동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미디어를 볼 때는 그러한 다양성이 그렇게 많이 좀 현실에서 하고 있는 그런 노력에 비해서는 좀 덜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요약을 하자면 이제 마이너리티를 타겟팅을 하는 것 자체는 사실 이제 필수로 여겨지는데 사실 또 그 마이너리티를 제외한 메저리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보면 이제 백인들이죠. 백인들이 사실은 아직은 메저리티이긴 합니다. 그래서 백인들의 그런 거리감 그리고 백인들의 좀 반발심을 좀 줄이면서 마이너리티를 타겟팅을 한 그런 캠페인을 과연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까 그런 동기에서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이제 좀 그냥 사례를 가지고 왔는데요. 먼저 이제 제일 처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아이라브 샷이라고 이렇게 포스터가 있고 이제 흑인 의료진이 마스크를 쓰고 이제 백신을 이제 장려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고 이제 과거에는 흔히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제 백인 남자 의사가 이런 걸 장려를 했죠. 그래서 펜스테이트 의대에서 이제 진행을 하는 캠페인이죠. 가운데 있는 거는 이제 룰루레몬이라는 의료 회사입니다. 아마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 이제 이 회사도 굉장히 여러 가지 무리가 있었고 CEO의 뭔가 언행에 무리가 있었다는 것인데 이제 많은 변화를 통해서 좀 이미지를 변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모델을 기용을 할 때도 이렇게 좀 다양성이 있는 모델을 뭐 체형에 있어서 다양성, 뭐 인종 그리고 뭐 아니면 섹슈얼 아이덴티티 그런 것들까지 다 좀 다양하게 넓혀가고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있는 또 사진은 이제 에나더 스토리라는 또 패션 브랜드인데요. 이제 여기도 똑같이 이제 나이가 좀 들어있는 그런 나이든 모델도 함께 이제 카메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고 여러 가지 변화하려는 의지가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이 그룹이 아닌 사람들이 반발감을 줄일 수 있는가 그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갖고 있었던 질문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다이버스한 모델이나 이런 대변인들을 사용할 수 있게 장려를 할 수 있을까? 그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즉, 그 같은 스캔들을 듣지 않더라도 그 아닌 사람을 보더라도 이 메시지가 잘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학자로서 고민을 하고 제안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제 연구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좀 간략한 전반적인 이론적인 배경을 보시면요. PR 쪽에서는 이제 이런 다이버시티에 관련된 연구가 좀 굉장히 없고요. 하지만 이제 정보 쪽에서는 그래도 멀티컬처럴 애드버타이징 쪽으로 좀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등장을 한 메시지를 보면 좀 굉장히 나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그 메조리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는 이제 타겟 마켓 이펙티브니스라고 해서 이제 같은 모습을 보여줬을 때 그것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많이 연구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을 하면 흑인이라든지 아니면 히스패닉이라든지 동양인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 그 그룹층은 그 광고를 보았고 그리고 그 광고에서 추천을 하는 그런 제품이나 행동들을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런 일단은 그렇게 동일하게 페이스에 맞춰주는 경우에는 긍정적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그룹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효과가 가지고 있다. 그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덴티티, 정체성은 이제 사회 심리학에서 굉장히 큰 연구 분야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어떤 강력한 아이덴티티를 갖게 되면은 그것은 어떠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다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한다든지, 희생을 한다든지, 뭔가 백신을 맞는다든지 등등의 효과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정체성 융합이라는 개념을 제 연구에서 활용을 하는데 정체성 융합은 이제 정말 내가 그 어떤 그룹과 아니면 어떤 조직과 내가 거기 위치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 그룹과 조직을 위해서 나를 희생을 할 정도로 그런 행동을 하게 하는 굉장히 강력한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연구에서는 그런 자기 구성과 그리고 이제 그런 핏에 기반한 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실험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크게 두 가지 이제 문헌 연구를 진행을 하는데 일단 그 이론적인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계속 설명을 해드리지 못했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적합성 연구에 따르면 이제 그러한 피부 색이 같이 매칭을 해준다면 그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제 백인이 메시지에 등장을 하면 백인은 그 메시지를 보면 그 메시지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 메시지에서 추천하는 것을 따라하게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같은 매칭을 했을 때 그 아이덴티티 퓨전이라는 더 강력한 그러한 감정을 가지고 오게 된다고 제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설은 이제 한마디로 그런 에피니티에 대한 주효과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효과 부분은 이제 자기 구성에 기반한 것인데요. 한마디로 이제 상호 의존적인 자아 그리고 독립적인 자아 이 두 가지 개념을 활용을 하여서 이제 상호 의존적인 자아를 프라이밍하는 그런 언어들, 그러니까 우리의 이런 언어를 쓴 것, 그리고 이제 나의 이런 언어를 쓴 독립적인 자아를 프라이밍하는 그런 언어를 써서 메시지를 조작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이제 그 메시지 효과도 달라질 것이다라고 보았고요. 한마디로 이제 상호 의존적인 자아를 프라이밍하는 미리 메시지를 쓰는 경우에 더욱더 긍정적인 메시지 효과가 되겠죠. 그래서 그것이 두 번째 가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제 그 둘의 상호작용 효과고요. 당연히 이제 그 위 랭귀지를 썼을 때는 그 다이버시티가 있는 메시지더라도 어느 정도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한마디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화자가 뭔가 이제 나와 다른 사람, 흑인이라든지 다른 민족이라면 그 효과가 떨어지기 마련인데 거기에 이제 위라는 메시지를 쓰게 되면 그런 떨어지는 효과를 조금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제가 예측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이덴티티 퓨전은 이제 미디에이션으로 들어가게 되면서요. 그래서 그 미디에이션이 특히 이제 위 프라이밍 랭귀지를 썼을 때만 보여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더레이티드 미디에이션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제 연구 모델이 이렇게 있고요. 이 외에도 이제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연구는 이제 코비드-19 백신이어서요. 이제 이게 좀 사실 오래된 주제이기도 하죠. 지금 시점에서. 그래서 약간 그 정치적인 성향, 그리고 이제 코비드-19에 대한 본인의 위험도, 그리고 이제 과거에 그런 거에 노출이 됐었는지, 걸렸었는지, 그리고 이제 그 정부 기관 CDC에 대한 신뢰, 불신, 그런 것들을 좀 같이 매저를 해서 좀 컨트롤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투와이트 리트리션 매듭하게 디자인으로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험 분물을 제가 직접 만들어서 CDC가 만든 것이라고 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할 예정인데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스터디 1은 이제 101 대상이기 때문에 이제 왼쪽에 메시지 같은 경우는 얘는 이제 하이핏이 되겠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로우핏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위를 활용하는 랭귀지가 있고 그 다음에 you, 누구를 활용하는 랭귀지가 있겠죠. 같은 메시지가 이미 있는데 스터디 2에서는 그 셀프를 블랙이기 때문에 오른쪽 것이 이제 하이핏이 되고 왼쪽 것이 로우핏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기존의 그런 생각들 그런 것도 제 예정이고요. 그 메시지를 보고 나서 당연히 이제 메시지에 대한 태도, 조직에 대한 태도, 그리고 백신에 대한 태도를 제 거고요. 중요한 아이덴티티 비전을 제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정말 백신을 맞을 건지 그런 것들을 제공하고 여러 가지 데모그래픽한 내용들도 제공합니다. 자, 여기 제가 예측하는 결과는요. 많은 걸 보냈을 때 이런 식으로 보시면 하고요. 일단은 보시는 것처럼 로우피치 때는 전반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낮죠. 그 효과가 낮고 하지만 I 메시지를 썼을 때 그리고 위 메시지를 썼을 때 그 로우피치와 하이핏의 차이가 좀 분명하게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위 메시지를 썼을 때는 로우와 하이가 그닥 차이가 잘 안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하지만 이제 하이와 위가 만났을 때 굉장히 더 큰 효과가 나타나죠. 하지만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로우빛과 하이빛의 차이가 I 메시지를 썼을 때 큰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연구를 통해서 뭔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면 일단은 이런 다이버스한 모델이나 스포츠퍼슨을 더 많이 이제 캠페인에서 기능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이제 그 반감을 줄일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제안을 하고자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또 더 많은 연구자들이 이쪽 분야를 더 연구를 많이 해서 이 분야의 연구가 좀 더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지금 이 연구에서 진행하는 다이버시티가 이제 인종에 좀 한정적이었는데요. 앞으로는 이 다이버시티라는 개념이 사실 좀 더 넓게 적응될 수 있어서 제가 앞서 사례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몸의 사이즈가 다이버시하다든지 아니면 뭐 그런 성적 지향성이 다이버시하다든지 여러 가지 아니면 나이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이제 확장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당연히 이제 제가 데이터를 모으고 결론을 제가 만든 가설을 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좀 고민을 해보아야 할 부분들은 사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비드-19이라는 상황이 지금은 어느 정도 약간 좀 잠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다른 맥락으로 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코비드-19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약간 노이즈로 좀 이거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좀 관심 있게 안 보고 그런 부분도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이 연구의 주 컨텍스트는 이제 내가 백신을 맞는 것인데 예를 들면은 저런 메시지를 활용해서 내 아이에게 아니면 내가 굉장히 사랑하는 어떤 사람에게 백신을 맞도록 장려를 한다면 과연 이게 효과적일 것인가? 그 부분은 사실 아닐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덴티티 비전이라는 것이 본인이 희생을 해서 어떤 조직에 부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대상이 만약에 이제 메시지를 보는 대상이 아이의 엄마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을 부모를 모시는 사람이라면 과연 이게 효과적일까?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여러 가지 제가 의문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혹시 좋은 조언이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디애나 유니버시티 사우스에이스에 온 최윤미라고 하고요. 이 연구는 지금 김도훈 교수님과 심상업 교수님과 함께 진행 중인 틱톡 연구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틱톡을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 계실까요? 두 분, 셋, 넷, 다섯 분? 그쵸? 연령대가 조금 저희가 있죠, 여기.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연구는 왜 틱톡이 한국에서는 별로 그렇게까지 많이 사용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2021년 작년만 해도
세계에서 1위를 했던 다운로드 앱을 보면 1위를 했던 앱이고요. 네, 다운로드 앱. 이거는 미국에서 1위를 했던 거고요. 또 이거를 보자면 템버스 다운로드 소셜 네트워크 앱스만 봐도 역시 1위를 하고 있지요. 월드와이드 전 세계를 봤을 때, 그리고 미국을 봤을 때 역시 가장 많이 다운로드된 앱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틱톡을 봐야 되느냐라고 한국 분들이 물으시면, 왜냐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앱이니까요. 가장 많이 사람들이 다운로드를 받고 활용을 하고 있는 앱이고, 작년 9월 27일이죠. 틱톡이 발표하기를 이때 1 billion monthly active users, 그러니까 가장 많이 다운로드를 받고 있는 앱이고 가장 많은 1 billion이죠. 한 달에 1 billion 유저가 사용하고 있다고 발표를 했어요. 45%의 그로스가 있다고 발표를 할 정도로 굉장히 활용도가 크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앱입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에서 지금 뭐 틱톡을 사용을 못하게 하겠느니 마겠느니 뭐 중국 앱인데 이걸 우리가 왜 써야 되니 말은 많지만, 사실 미국 어린 친구들이 보기에는 가장 많이 쓰는 앱이고 가장 많이 친구들과 대화를 하고 있는 소셜 네트워크라고 볼 수 있거든요. 여기 보시다시피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홈퍼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를 많이 쓰죠. 여기 보시면 10대 그리고 20대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앱입니다. 나이대가 높을수록 오히려 사용도가 떨어지고, 그래서 틱톡을 보게 되면 저희가 이제 광고를 하는 사람들이 어린 친구들을 10대나 20대를 타겟팅을 하겠다라고 하면 틱톡을 빼놓을 수가 없는 거겠죠. 가장 많은 사용자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칸타라는 곳에서 발표하기를 틱톡에 실린 광고들이 사람들을 인스파이어하고 더 많은 내용을 팔로잉해서 싣고 있게끔 만들고 있고, 틱톡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틱톡에 있는 광고 자체가 트렌드를 이끌어낸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리고 광고가 틱톡에 실리게 되면 굉장히 엔터테인먼트하고 굉장히 재밌고 더 보고 싶고 더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했고요. 또 틱톡은 사람들의 관심, 어텐션을 끌어낼 수 있다. 그리고 사람들이 틱톡에 실린 탑 뷰에 올린 광고 포맷을 다른 것보다 더 관심을 두고 본다라고 얘기했고, 틱톡 플랫폼 자체가 헤어 이펙트를 오히려 광고에 씌워준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틱톡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모두 똑같지는 않겠죠. 솔직히 뭐 틱톡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제 예상으로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이런 앱들을 살펴보면 사용을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 안에서 실제로 자기의 이야기나 사진을 올리고 동영상을 올리고 그 컨텐츠를 크리에이션 하는 사람들은 다 있는 건 아니잖아요. 모두가 다른 빈도로 사용을 하고 소셜미디어의 유스리가 다르니까요. 그래서 소셜미디어 타입이, 유저 타입이 어떻게 되느냐를 봤을 때 저희는 이제 engagement, inbound, ability를 봤거든요. engagement은 뭐냐? 이거는 somebody specific experience during social media uses. 그러니까 이거는 얼마나 내가 그 소셜 미디어에 더 인게이지를 하고 있고 더 시간을 쏟아붓느냐라는 거고, involvement 자체는 relevance of the object based on inherent needs, value, and interest. 그러니까 얼마나 관심을 갖고 이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게 되느냐. 그래서 저희 개인적인 관심, 모티베이션, 뭐 기회라든가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을 더 쏟게 되느냐를 involvement으로 볼 수 있겠고요. 어빌리티는 이거를 사용할 수 있는 패턴 자체가 더 지워지니까 그만큼 빈도가 늘어나겠다라고 하는 세 가지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정의를 하기를 이 사용 빈도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로 봤을 때 두 가지의 타입이 있다라고 분류를 할 수 있다고 봤어요. 크리에이터랑 옵저버. 그래서 크리에이터는 이분들이, 제가 아니고 슈가 버스널 브라의 팀 이분들이 발표하기를 크리에이터는 represent direct and heavy participants.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쓰고 있고 굉장히 많은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크리에이터라고 하고, 옥저버는 분명히 이 앱이라든가 소셜미디어를 알고는 있지만 크리에이터에 비해서 현저히 빈도가 떨어지고 사용하는 시간이 더 적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인터랙션 자체가 조금 빈도가 떨어지는, 그리고 파티스페이션은 떨어지겠지만 어쨌든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SD, 제가 자꾸 영어로 말을 하게 되네요. 그래서 이 코크리에이션을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행동 자체가 증가를 하면서 사용자들의 역할이나 영향이 조금 더 소셜미디어에 따라서 조금 더 달라질 수 있는데, 틱톡 내에서는 저희가 이제 두 가지로 분류를 하기로 정의를 내려왔어요. 틱토커랑 틱톡 유저라고 해서, 틱토커는 highly involved and enthusiastic users with high ability to use TikTok. 이 사람들은 굉장히 ability를 크게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시간을 들여서 자기의 컨텐츠를 만들어 올리고 인터랙션을 이끌어내는 사람들인 거죠. 그 사람들을 틱토커라고 본다면, 틱톡 유저는 틱토커들에 비해서 파티스페이션은 떨어지고 그 동영상을 만들어내지는 않지만 꾸준히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꾸준히까지 아니더라도 어쨌든 틱톡을 사용을 하고는 있대, 빈도는 떨어질 수 있대, 다른 틱토커들의 내용은 알차게 챙겨보고 있는 사람들이죠. 저도 사실은 뭐 고정 틱톡 유저기는 한데 틱토커는 안 되고, 제가 스스로 뭐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리지는 않지만 재밌으니까 계속 내려보거든요. 재밌으니까.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잖아요. 이거는 틱톡이 아니고 다른 소셜미디어에 해당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 둘을 나누는 거는 이 패런과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정보를 올리는지, 그래서 사용 빈도라든가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행위, 그리고 경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다른 유저 타입들이 결국에는 광고를 봤을 때, 틱톡이라는 플랫폼에 올라온 광고를 봤을 때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할까라는 게 저희 메인 연구 주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연구를 어떻게 이끌어낼까, 어떤 theoretical 백그라운드로 살펴볼까 하다가,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알고 계실, 좀 올드하긴 하지만 elaboration likelihood model, ELM을 저희가 끌어왔거든요. 뭐 알다시피 ELM은 당연히 어떤 인포메이션 프로세싱을 어떤 식으로 나가느냐에 따른 그런 띠어인데요. 물론 뭐 ELM을 사용한, 올드하긴 하지만 ELM을 사용해서 어떤 소셜미디어 컨텍스트를 봤던 연구들이 있었고, 선행 연구들이 있었고, 굉장히 다양한 테마로 연구가 되어왔던 띠어리예요. 그리고 자에오리랑 같은 경우에는 센트럴 라우스 통과하면 아시다시피 센트럴 라우스하고 페리퍼럴 두 개로 나뉘어지죠. ELM은 센트럴 라우스이 인포메이션 퀄리티 오브 소셜 미디어에 있는 정보 퀄리티가 센트럴 라우스로 간다 하면, 소스 크레디빌리티 오브 소셜 미디어, 어떤 사람들이 소셜 미디어에 올렸느냐, 그리고 리퓨테이션, 어떤 평가를 받는 소셜 미디어냐가 그 페리퍼럴 라우스를 택한다고 연구가 나온 적이 있고요. 지안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은 인포메이션 퀄리티가 컨텍스트 퀄리티, 그러니까 정보의 질이, 내용, 컨텐츠가 올라가는 그 질도 영향을 줄 수 있고, 익스프레션, 표현하는 퀄리티, 그리고 유틸리티 퀄리티, 이게 모두 소셜 이커머스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리고 인포메이션 크레디빌리티에도 영향을 준다라고 선행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저희가 ELM을 사용해서 이 센트럴 라우스를 택하는 사람들은 아니 센트럴 라우스를 통과하게 되는 광고들이 프로덕트 거였어요. 그 광고 내용 자체가 프로덕트 자체를 보여주는 게 센트럴 라우스를 택하게 될 것이고, 페리페럴 라우스는 이미지 광고를 올렸을 때 페리페럴 라우스를 통과하게 될 것이고, 거기에 인바운먼트를 저희가 한번 매저를 해보겠다. 그래서 이 인바운먼트 자체가 크리에이터랑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틱토커와 틱톡 유저 간의 다른 점이 어떤 것일까를 살펴보는
해보겠다라고 제안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프로덕트 포커스와 이미지 포커스의 광고가 어떤 걸까라고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예시를 찾아봤어요.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나? 얘를 어떻게 보여주지? 혹시 이 다른 창을 제가 여기서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전체 화면을 끄라고요? 되지? 이건 안 될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광고 예시를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 이게 테크놀로지컬리 안 되고 있네요. 자, 제가 아디다스 구찌 광고들이 틱톡에 실린 실제 예시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프로덕트 포커스 같은 경우에는 아디다스나 뭐 구찌라든가 이 모든 브랜드가 제품 자체를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동영상이고요. 이미지 포커스 같은 경우에는 제품은 안 보여요. 제품은 안 보여주는데 아디다스 같은 경우에는 막 사람들이 아디다스 옷을 입고 있지만 편하게 돌아요. 그러니까 재밌게 돌고 구찌 같은 경우에는 카이 아시겠지만 왠지 이 셀러브리티가 막 이렇게 스노우인지를 하는. 그래서 실제로 광고지만은 광고 콘텐츠만 실제로 프로덕트를 보여주기보다는 이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는 그런 광고들을 예시로 보여드리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애드 콘텐츠가 있는데 그래서 이 다른 애드 콘텐츠와 프로덕트 포커스와 이미지 포커스와 그리고 그 틱톡에 대한 미디어 인게이지먼트 두 개를 봤을 때 저희가 가설 첫 번째는 프로덕트 포커스 애드는 이 콘텐츠는 puts more positive attitude toward the ad and the brand and TikTok creators. 그래서 이 프로덕트 포커스 이제 광고나 브랜드가 틱톡에 실렸을 때 틱톡 유저들이죠. 이 옵저버들에게 peripheral route를 타게 될 것이다라고 가설을 세워봤습니다. 그래서 유저가 다르고 어떤 광고 콘텐츠가 실리는지가 다른 두 가지 가설을 세워봤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생각하기는 이제 워낙에 틱톡 유저가 연령대가 어리니까 미국에 있는 틱톡 유저들 중에 18살에서 24살 정도 되는 커리지 스튜던트를 타겟으로 해서 틱토커와 틱톡 유저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두 가지 프로덕트 베이스나 이미지 베이스 두 가지 다른 광고를 보고 온라인으로 서베이를 완료하게 한 실험이 될 예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틱토커와 틱톡 유저 두 가지 다른 틱톡 사용자를 나눌 건데요. 틱토커는 틱톡에 직접 컨텐츠를 하나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걸로 저희가 먼저 이 사람이 틱톡 경험이 있고 크리에이션 경험이 있게끔 만든 다음에 질문을 하게 될 거고요. 틱톡 유저들, 이분들은 크리에이션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분들이죠. 그래서 크리에이션 없이 틱톡에다가 동영상을 올려라 라는 질문이 없이 참여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 연구를 통해서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특히나 이제 젊은, 그러니까 10대 그리고 20대 초반을 타겟팅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이분들에게 어떠한 타입의 광고를 싣는 게 더 유용할 건지, 그리고 두 가지 저희가 이제 틱토커랑 틱톡 유저를 나눠봤듯이 어떤 타입에 따라서 다른 컨텐츠를 보여주게 돼야 될 건지를 알게 될 수 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그 틱톡에다가 그냥 광고를 하나 실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보여지는 것도 아니고 그 틱톡을 보고 있는 사람이 모두 똑같은 사람은 아니니까 어떤 식으로 저희가 더 세세하게 아티큘레이트 할 건지를 좀 알 수 있는 방법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넥션 with young users. 그래서 젊은 세대들을 타겟팅했을 때 그리고 틱톡이라는 그 플랫폼 자체가 굉장히 떠오르고 있지만 이거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에 관한 연구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없다고 해가지고 네, 질문은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별에 따른 제품 선호에 대한 반고정관념을 주는 효과라는 연구 프로젝트의 발표를 맡은 서강대학교 마케팅 전문 조혜원 교수이고요. 같이 하는 수업자는 소병관대의 이혜진 교수님입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서 조금 발음과 목소리가 좀 어눌할 것 같아서 미리 양해를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이 주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앞서서 굉장히 재미있는 피노미넌을 발견을 많이 했는데요. 성 역할 고정관념은 이미 올드한 이야기가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들여다보니 작년에 이게 버거킹의 광고였습니다. 버거킹에서 Women belong in the kitchen 이라고 광고를 했는데요. 여성은 키친에 속한다, 키친에 있어야 한다, 주방에 있어야 한다라고 이제 트위터에 올렸고 또 이제 신문 지면에 이제 광고를 실었습니다. 그래서 이 광고가 나온 직후에 버거킹은 굉장히 역풍을 많이 맞았어요. 너무 올드하다, 이건 고정관념을 고착화시킨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버거킹은 사실 순수하고 긍정적인 의도로 이 광고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사실 이제 여성 셰프들을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이를 홍보하기 위한 문구였는데 이것이 이제 소비자들에게 잘못 익히게 되었고 성 역할에 대해서 이제 버거킹이 부정적으로 이제 고착화시키고 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 재미있는 광고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왼쪽에 보이는 거는 실제로 과거의 광고였고 이 과거의 광고를 다시 재해석해서 반대로 이제 풀어나가는 광고 움직임들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성 역할 혹은 여성과 남성에게 기대되는 그런 특성들이 어떻게 매일매일의 일상 소비에 반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거를 조절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면 어떨까 하고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두 가지 이론을 주로 빌드업을 했는데요. 사회 역할 이론과 사회 학습 이론인데, 사회 역할 이론 같은 경우에는 남성과 여성은 역사적으로 이렇게 남성 같은 경우는 브래드 위너의 역할, 여성은 이제 홈메이커로서의 이제 역할을 가지게 됨으로써 그 역할에 맞는 특성들을 개발해 왔다. 그리고 이것이 젠더 고정관념의 형태를 취해 왔다라고 주장하는 이론이고요. 비슷하게 사회학습 이론 같은 경우에도 개인은 평생 경험을 통해서 젠더와 일치하는 행동을 학습하고 강화해 왔다라고 이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성은 여성에게 기대되는 그런 특성을 가졌을 때, 그리고 그에 대해서 칭찬받을 때, 남성은 남성에게 기대되는 특성을 가졌다고 칭찬을 받을 때 자존감이 올라간다라고 이제 그런 기존 연구들이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남성은 이제 에이전틱한 주도적인 특성을 보여주기를 기대를 받고 여성은 커뮤널 공동체적인 특성을 보이기를 기대를 받았는데요. 더 들어가서 이제 주도적 특성 같은 경우에는 남성 같은 경우는 특히 지적 능력을 통해서 이를 시그널할 수 있고 공동체적 특성은 신체적인 매력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제 기존 연구들에서 보여져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소비 맥락에서 한 개인의 선택은 자신의 성별에 대한 관련 속성 및 기대와 일치되도록 이제 선택을 할 것이고, 그래서 남성은 독자적인 특성뿐 아니라 이런 독자적인 특성을 향상시키는 제품을 선호할 것이고, 여성은 공동체적 특성에 부합하고 이를 개선하는 제품에서 가치를 찾고 이를 선호할 것이다 라고 이제 가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기저에는 성차별주의가 이제 있다라고 저희는 주장을 하는데요. 성차별주의는 두 가지로 기존 문헌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온정적인 성차별과 적대적인 성차별이 있는데요. 적대적인 성차별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성역할을 따르지 않는 여성에게 굉장히 비판적인 반면에 온정적인 성차별은 조금 더 순화된 이런 성차별주의로서 전통적인 성역할을 지지하고 여성을 남성의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조금은 열등한 존재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훨씬 더 톤다운되어 있고 여성과 남성 모두 다 온정적인 성차별주의에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이제 기존 연구에서 발견할 수 있었고요. 더 나아가서 여성 같은 경우에는 남성의 온정적인 성차별 지지를 조금 더 호의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런 남성과 여성의 특성을 반영한 제품을 선호하는 것은 이런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매개를 할 것이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이 성차별적인 특성을 고착화시키는 것이 긍정적이진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조절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반고정관념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이 반고정관념이란 고정관념에 어긋나는 생각이나 상징으로 고정관념을 줄인다라고 이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반고정관념의 예로서는 이제 여성 정비사를 들 수가 있고 고정관념의 예로서는 이제 여성 간호사를 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고정관념에 노출되었을 때 고정관념에 노출되었을 때보다 훨씬 더 고정관념이 아닌 속성의 생성을 이제 머릿속으로 이제 저희가 멘탈이 더 많이 생성을 한다라고 이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음과 같이 이제 가설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로 남성은 이제 지능 향상 제품을 훨씬 더 선호하는 반면에 여성은 외모 향상 제품을 더 선호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 이 온정적인 성차별이 지능 향상 제품 혹은 외모 향상 제품에 대한 선호에 대한 이런 성별의 영향을 매개할 것이고 반고정관념에 대한 노출은 성별과 지능 향상 제품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라고 이제 세 개의 가설을 이제 세웠습니다. 이 세 개의 가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저희는 2개의 실험을 실제로 수행을 했는데요. 첫 번째 실험에서는 이제 2x2 Between Subjects 디자인으로 한 팩터는 젠더고 또 한 팩터는 제품 유형으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3개의 제품 유형으로 지적인 능력을 향상시키는 제품군들과 신체적 매력을 향상시키는 제품들, 또 그냥 통제 조건의 그런 제품들로 이제 저희가 구성을 해서 랜덤리 이제 참가자들이 한 제품군의 그런 제품들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신체적 매력을 향상시키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미용이라든지 티스 화이트닝, 미백 제품, 또 지능 향상 제품으로서는 브레인 퍼즐, 그래서 애니그마라든지 퍼즐 같은 그런 게임 같은 그런 제품들을 넣었고요. 통제 제품에는 텀블러라든지 액자와 같은 이런 제품들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종속 변수로 쓰는 제품에 대한 가격 지불 의향으로서 7점 척도로 1점은 리테일 프라이스의 100%, 7점은 리테일 프라이스의 130%까지 이제 두고서 얼마나 지불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 결과 저희 이제 significant interaction을 발견을 했는데요. 보시다시피 이제 검정색 바가 남성인데요. 남성 같은 경우에는 지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제품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지불할 의사가 있었습니다. 통제 조건의 제품과 이런 외모 향상 제품군과 비교했을 때 유의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고요. 여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외모 향상 제품에 훨씬 더 많은 지불 의사를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설 1을 지지했고요. 실험 1의 결과가. 그래서 이제 실험 2는 가설 2와 3을 테스트하는 실험으로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2x2 Between Subject 디자인으로 설계를 했고요. 첫 번째 팩터는 젠더, 두 번째 팩터는 이제 고정관념. 그래서 고정관념과 일치하거나 일치하지 않는 포스터를 제시하는 것으로 이제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거는 성고정관념과 일치되는 포스터이고요. 오른쪽에는 성고정관념과 일치되지 않는 포스터입니다. 그래서 성고정관념과 일치하는 포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다시피 for desirable romantic partner. 그래서 누가 바람직한 로맨틱 파트너인가라고 했을 때 지적 능력이 있는 남성과 그리고 신체적 매력이 뛰어난 여성이라고 써두었고요. 성고정관념과 일치하지 않는 포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체적 매력이 뛰어난 남성과 그리고 지적 능력이 뛰어난 여성이 바람직한 로맨틱 파트너라고 적어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가자가 랜덤리 이제 2개의 포스터 중에 하나를 보게 했고요. 여기서 디펜드멜 종속 변수는 자신의 로맨틱 파트너에게 무엇을 선물할 것인지를 이제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개의 제품을 이제 각각 제시를 했는데요. 옵션 A와 옵션 B를 두고서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 7점 척도로 이제 지시하도록 이제 참가자에게 안내를 했고, 옵션 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체적 매력을 향상시키는 제품, 옵션 B는 지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제품으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제 significant한 interaction을 보게 되었는데요. 보시다시피 제가 여기에 이 발음 significant하게 표현을 하지 않았는데 stereotype과 consistent한 조건에서 이 왼쪽에 이제 보시게 되면 검정색 바와 하얀색 바가 유의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더 자신의 로맨틱 파트너에게 지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제품을 더 많이 선물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제 스테레오타입 고정관념과 반하는 포스터를 보았을 때는 이제 여성의 경우 이런 지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제품을 선물하려는 경향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헤이스 프로세스 모델 7으로 이제 moderate mediation을 테스트를 했는데요. 보시다시피 이 젠더를 인디펜던트 베리어블로 넣고 미디에이터를 원정적 성차별주의 DB를 제품 선호, 이제 모더레이터를 성고정관념으로 넣었는데 이제 성고정관념이 일치하는 이제 조건에서는 젠더가 이제 원정적 성차별주의가 젠더와 이런 제품 선호를 선호하는 그 제품 선호의 그런 관계를 매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 2의 결과가 가설 2와 3을 지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두 실험의 결과 남성은 지능 향상 제품에 훨씬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반면에 여성은 외모 향상 제품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또 연인을 위한 제품을 고를 때도 이러한 선호가 레플리케이트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반면에 이제 또한 온정적인 성차별이 이런 제품 선호의 성별 차이를 매개하며 반고정관념이 이런 효과를 완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 이 연구는 진행 중이고요.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받고 조금 더 발전을 시켜서 투고를 할 예정이라서 질문이 있거나 또 코멘트가 있으시면 뒤에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그 ESG 활동 평가 정도와 메시지 소구가 기업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 광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발표를 맡은 오클라호마 대학교 성윤이라고 합니다. 일단 저희 연구는 아직 진행 중이고요. 스터디 1을 마치고 스터디 2에 대한 프로포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 UN SDG, 그러니까 Sustainable Development Goal이라는 게 2015년 9월 새로 설정된 목표로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새로 시행되는 유엔과 국제사회의 공동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ESG는 이러한 SDG의 일환으로 제한된 프레임워크라고 볼 수 있겠고요. 비재무적 요소였던 환경, environmental, 그 다음에 사회, social, 그 다음에 지배구조, governance를 전 세계 기업과 주요 금융기관, 기관 투자자, 주주들의 핵심 가치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네, CSR하고의 차이점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CSR 같은 경우는 그 CSR의 주체가 기업이라면 ESG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가 주도하고 기업이 이에 대응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알아볼 수 있겠고요. 특히 CSR은 기업에서 어떤 기업의 그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책임을 의미하고 자선활동이나 윤리, 법적, 경제적 책임을 다하는 활동 전반을 포괄한다면 여기에 이해 관계자와의 소통을 추구하고 기업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추구한다는 점이 덧붙여진 조금 더 큰 의미의 개념이 ESG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ESG는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지속 가능 경영과 투자를 위해 기업이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되는 경영 활동으로 관심을 갖고 있고요. 지금까지 기업의 ESG 활동이 브랜드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높이고 소비자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까지 연구 중에서 왜 ESG가 브랜드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메커니즘, 그러니까 조절 변인을 알아본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고, 이에 저희는 여기에서 소비자가 브랜드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셀프 브랜드 커넥션이라는 개념에 포커스를 맞춰서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사람들은 타인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기 위해 제품을 사용하는데요.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저가의 필기 도구부터 개인 교통수단인 고가의 자가용까지 차까지 사람들은 자신의 이미지에 따라 제품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선택 과정에서 소비자들은 브랜드 이미지가 나의 이미지와 얼마만큼 어울리는지를 확인하고 있고요. 그리고 브랜드 이미지가 나의 이미지에 어울리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소비자는 특정 브랜드를 사용하는 보편적인 사람들을 상상하고 나와 비슷한가를 고민하면서 결정을 내립니다. 이렇듯 대부분의 소비자가 비교 과정을 통해서 브랜드 이미지가 자기 이미지에 일치하는지를 살펴보고 거기에 대한 제품을 구매한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소비자가 특정 브랜드 이미지를 이용해서 자기 개념을 형성하고 개인의 정체성의 공허한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 셀프 브랜드 커넥션, 자기 브랜드 연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의 관련 연구들에서는 이러한 소비자 브랜드 연결이 높은 소비자들은 브랜드에 대한 실패를 경험하더라도 브랜드의 실패에 대한 긍정적으로 반응하거나 감싸주려는 경향성이 있고 브랜드 평가가 호의적으로 유지되는데 이는 자신과 관계 깊은 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소비자는 본인이 믿고 좋아하는 그리고 존경할 수 있는 기업에 돈을 쓸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 의미에서 브랜드의 ESG 경영은 브랜드에 대한 호감도 및 소비자 브랜드 관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위 ESG 환경 등급의 기업은 환경적 가치를 잘 실현하고 있다는 의미를 전달할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 의식이 높은 소비자의 경우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는 도구로서 상위 ESG 환경 등급 기업의 강한 소비자 브랜드, 자아 브랜드 연결감을 느낄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하위 ESG 환경 등급의 기업은 환경 의식이 높은 소비자에게는 환경적인 가치가 없고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는 도구로서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만들어 해당 기업과 약한 자아 브랜드 연결감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 환경 의식이 낮은 소비자의 경우에는 환경에 대한 지식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ESG 기업 평가에 영향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환경의식이 높은 소비자에 대한 변인으로 저희 연구에서는 친환경적 환경을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았습니다. 소비자의 친환경적 행동이란 미래 소비자 세대의 능력을 해치지 않으면서 현재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소비자 행동을 뜻하고 이는 재활용에 참여하거나 하이브리드 차를 실제로 구매하는 등 약간 에너지 높은 효율의 프로덕을 찾는 등 실제로 소비자가 스스로가 친환경적 행동에 참여하는 직접적 행동과 이런 친환경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업 및 단체를 지원하거나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등의 간접적 행동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러한 ESG 평가 수준과 소비자의 친환경적 행동 간의 상호작용을 살펴본 저희 스튜디 1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왼쪽이 직접적 친환경적 행동과의 인터랙션이고 오른쪽이 간접적 친환경 행동과의 인터랙션인데요. 둘 다 패턴은 유사합니다. 친환경적 행동에 참여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ESG 평가 수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ESG 평가가 높은 기업에게 높은 SBC, 소비자 브랜드 관계를 느끼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음 연구 문제가 이어지게 됩니다. ESG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을 어떻게 백업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친환경적 행동이 낮은 집단에게 친환경적 기업에 대한 인볼먼트를 어떻게 높여줄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찾는 것. 예를 들면 참여 프로모션을 진행해서 일단에 먼저 행동 변화를 일으킨 다음에 나중에 브랜드에 대한 인지적 평가,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SBC를 끌어올리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낮은 SBC는 낮은 SBC대로, 높은 SBC는 높은 SBC대로 두고 그에 맞는 메시지 소구를 이용해 호의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여기서 후자 쪽 메시지 소구에 초점을 맞춰보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기존의 과거의 경험이 많았던 사람들일수록 SBC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인터랙션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프로세스를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일단 ESG 평가로 높아진 SBC는 기존 연구에 따르면 브랜드 자산을
및 초성도, 그리고 브랜드 옹호 및 태도, 혹은 인게이지먼트, 그 다음에 소비자 구전 등에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SBC는 ESG 활동으로 인한 브랜드에 대한 긍정적 평가의 매개 변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낮은 SBC를 가진 집단이라 하더라도 메시지 소구 타입에 따라 브랜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선행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메시지 소구 중에 이성적 vs 감성적 소구가 있습니다. 이성적 소구는 관련 정보의 사실만을 직접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메시지 타입을 말하고요. 그다음에 감성적 소구는 관련 정보의 감정적인 혹은 경험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메시지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성적, 감성적 소구 관련 연구에서 가장 자주 쓰이고 있는 이론적 모델이 정교화 모델인데요. 정교화 가능성이 높은 경우 이성적 소구가, 정교화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감정적 소구가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저희 ESG 맥락에 적용해 보면 소비자의 친환경적 행동에 따라 ESG에 대한 SB 정도가 달라질 거고요. 달라질 텐데 강한 SBC를 가진 소비자의 경우 해당 기업의 사회적 가치 지향적 메시지에 높은 관여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높은 정교화 과정을 통해 메시지를 평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즉 메시지의 퀄리티 등에 초점을 맞출 거고요. 그래서 메시지를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메시지를 프로세스한다는 점에서 이성적 소구가 감성적 소구에 비해 효과적인 그 결과를 보일 거라고 봤습니다. 반대로 SBC가 낮은 경우에 해당 기업에 대한 관여도가 낮고 결과적으로 정교 정도가 낮은 peripheral Q에 초점을 맞춰서 메시지를 프로세스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이성적 소구보다는 감성적 소구에 훨씬 더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가설 1이 높은 SBC를 갖고 있는 경우 이성적 소구의 ESG 메시지가 감성적 소구의 메시지보다 훨씬 더 좋은 메시지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라는 게 가설 1이고요. 메시지 효과 관련해서는 인지적, 감정적, 행동적 측면을 모두 고려해서 기업 이미지, 태도, 그리고 해당 ESG 기업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프리미엄 가격 지불 의사와 그리고 ESG 활동 참여 의도를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가설 1과 반대로 가설 2 같은 경우는 낮은 SBC를 갖고 있는 경우 감성적 소구의 ESG 메시지가 이성적 소구의 메시지보다 훨씬 더 좋은 효과를 이끌어낼 것이다. 가 가설 2가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기존에 진행했던 스터디 1과 지금에 말씀드렸던 스터디 2를 모두 합쳐서 다음과 같은 그 연구 모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독립변이는 ESG고요. 종속변이는 Social Responsible Image라고 그 기업의 사회적 이미지를 얘기하고 Company Attitude, 그 다음에 Willingness to Pay, 그 다음에 Participation Intention을 갖고요. SBC가 매개변이 되겠고 메시지 어필과 Sustainable Behavior 전에 봤던 것들이 조절변이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2x2 온라인 실험 디자인을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ESG와 메시지 소구는 매니플레이트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조절 변인으로 사용해서 서스테이너블 비헤이비어, 그러니까 친환경적 행동과 미디에이터인 SBC, 그리고 나머지 종속 변인들은 측정될 예정이고, 그 다음에 ESG 스케프티시즘을 공변인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데이터는 항공 리서치에서 20대에서 50대 남녀 총 300명 모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실제 브랜드에서 오는 컨파운딩 효과를 좀 줄이기 위해서 큐어테크라는 픽티셔스 기업을 사용할 예정이고요. 다음과 같이 ESG 등급표를 제시해 줌으로써 ESG 조작화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메시지 소구의 경우에는 왼쪽의 용어 감정적 소구인데요. 지금 하이라이트된 부분을 보시면 알겠지만 더 좋은 세상과 더 큰 변화를 함께 이뤄갈 수 있다. 후손에게 살기 좋은 지구촌을 물려줄 수 있다. 여러분의 가족과 미래 세대의 웰빙을 추구한다 등의 문구를 사용했고요. 오른쪽 경과 이성적 소구로 실제 어떤 식으로 ESG 경영이 실천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제작했습니다. 현재 메시지 소구에 대한 프리테스트를 진행 중이고요. 이게 통과가 되면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광고처럼 조금 더 다듬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에 제시드렸던 모델을 그 헤이즈 프로세스 모델 22번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익스펙티드 아웃컴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SBC가 높아질수록 레셔널한 메시지가 더 효과적일 거고 반대의 경우에는 이모셔널한 메시지가 더 효과적으로 나올 것이다 라는 거를 이제 예상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에코 텀블러를 사용하는 게 친환경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기업만 이득을 보고 있다라는 식으로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많은 이슈가 되면서 이 그린워싱에 대한 개념이 예전보다는 한국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보다 더 친숙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좀 정리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허위 과장 광고나 혹은 다른 여러 가지 수단들을 이용해서 기업 혹은 그 브랜드 제품이 가지고 있는 실제보다 더 친환경적이라고 포장하는 것들을 이제 그린워싱이라고 하고 있고요. 친환경 관련된 제품들의 소비 시장 규모가 나날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린워싱 또한 점점 더 그 기업들의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린워싱 혹은 이제 그린 광고에 대한 개념이 적극적으로 연구가 되기 시작했던 1990년대 초반에는 다음과 같은 이제 딜레마 오브 스캡티컬 그린 컨슈머스라는 가설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광고 혹은 마케팅에 대해서 더 회의적으로 변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나치게 친환경적인 걸 어필하는 거가 안 좋을 수도 있다는 내용의 연구들이 꽤 많았어요. 초창기에는. 그런데 이러한 초기 90년대의 관점이 아주 많이 반박되는 사례들이 있는 게 뭐 예를 들면 2014년에 나왔던 워렌버그 연구라든가 아니면 꽤 최근에 나온 이제 페르난데스 인터내셔널 저널 오브 애드버타이징 연구 같은 경우를 보면은 친환경 소비자들일수록 오히려 그런 친환경 광고에 나와 있는 내용, 카피들 혹은 이런 것들을 좀 더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 친환경에 대한 소비자들의 태도와 실제 지식 혹은 그린워싱에 대한 인지 이런 것들이 계속 불일치가 있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많고요.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친환경 지식 혹은 이제 그린워싱 지식에 대한 연구들도 소수 있는데 기존의 이제 연구들은 대체적으로 소비자들이 이제 그린워싱이라는 것을 지각을 했을 경우에 이 광고가 그린워싱이다 혹은 마케팅 캠페인이 그린워싱이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았습니다. 다만 아주 소수의 연구에서 특정 경우에는 그린워싱 광고에 용인을 하는 경향성도 보였다는 연구들도 있는데 이 두 연구 같은 경우는 이제 질적 연구이기 때문에 이제 실증적으로 왜 그러면 용인하는지에 대한 근거들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한번 실험 연구를 통해서 어떤 경우에 소비자들이 그린워싱을 자각을 하고 거기에 이어서 이 그린워싱의 요에 대한 뭐 용인이라든가 이런 메커니즘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더 가보면은 그린워싱에는 좀 다양한 종류들이 있는데요. 많은 논문들에서 많이 인용하는 내용 중 하나가 이제 테라초이스라는 캐나다에 있는 친환경 컨설턴트 기업이 내세웠던 7가지 기준이 있고 이것 이외에는 이제 좀 학술적으로 접근하면은 1993년도인가 이제 칼슨과 그 동료들이 한 4가지 유형의 그 광고 카피를 통한 그린워싱 이런 종류가 많이 이제 그린워싱의 종류로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모호하게 말하기, 뭐 예를 들면 이 제품은 뭐 탄소 중립입니다 라는 식으로 해서 모호하게 말한다든가 아니면은 상충효과 감축이라고 해서 일부 친환경적인 요소가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다른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은 환경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전혀 친환경에 도움이 되지 않는 케이스. 이게 이제 스타벅스 에코 텀블러가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아예 허위 과장을 하는 종류들이 있습니다. 뭐 인증되지 않은 친환경 마크를 쓴다든가 아니면 뭐 아예 근거가 없는 쉽게 말하면 그냥 거짓말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종류들을 기존 연구에서는 이제 텍스처얼 그린워싱이라고 해가지고 많이 다루고 있고요. 그 이외에 좀 비교적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개념은 엑스큐셔널 그린워싱.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비주얼적인 요소 혹은 이제 사운드, 소리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간접적인 방식으로 친환경 이미지를 전달하는 방식의 그린워싱입니다. 그래서 이 H&M의 이 캠페인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이 프린트 광고가 전체적으로 입은 옷이라든가 아니면 그 뒤에 있는 그 나무 이미지 같은 걸 활용해가지고서는 뭔가 이제 친환경적인 느낌을 전달하려고 하는 거. 그래서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허위나 과장 문구 카피들이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그린워싱이라고 인식하기가 더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종류의 그린워싱들을 소비자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해서 일단은 저희는 제일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그린워싱 그 자체에 대한 지식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설정했고요. 단순하게 이제 친환경 지식이라고 하지 않고 그린워싱이라는 토픽 그 자체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만 메시지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린워싱이라고 알 수 있고 그것이 이어서 광고 혹은 브랜드 태도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린워싱 지식을 조금 중요한 실험에 있어서 중요한 설계 요인으로 하나로 잡았고요.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아까 제가 초반에 잠깐 말씀드렸던 일부 경우 그린워싱을 용인하기도 하더라라는 그런 질적 연구들을 제가 좀 읽어보면은 소비자들이 적정 수준의 그린워싱일 경우에 브랜드의 종류에 따라서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답변들을 하고 있는 연구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브랜드에 대해서 애착이 있다면은 일정 유형의 그린워싱 종류들에 대해서는 조절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것에 좀 의문점을 두었고요. 그래서 이제 브랜드 애착도를 또 다른 실험 설계 요인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소비자가 브랜드와 어떤 감정적으로 굉장히 연대가 있고 내지는 자신의 그런 자아라든가 이런 것과 전에 연구에서 전에 발표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식으로 이제 셀프 커넥션이 있을 경우에는 어느 일정 수준의 그린워싱을 용인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하나의 연구 주제로 또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이라면은 동기화된 추론 이론 같은 경우를 통해서 이제 그런 감정적으로 갖고 있는 감정적인 유대감 같은 거를 통해서 메시지를 해석하려고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적정선까지 소비자들이 판단하기에 느끼기에 적정선까지는 그린워싱을 용인하지 않을까라는 것을 의문적으로 삼아서 실험을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연구 목표를 정리드리자면은 소비자들은 과연 그린워싱 광고를 얼마나 잘 구분할 수 있을까? 특히 이제 그린워싱의 종류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직접 그런 카피들이 있을 경우와 카피가 전혀 없는 종류의 그린워싱. 그래서 이제 비주얼적인 요소만을 가지고 그린워싱을 유도를 했을 경우에 얼마나 잘 구분할 수 있을까가 첫 번째 연구 목표였고, 두 번째는 이런 서로 다른 그린워싱 종류에 있어서 인지를 한 이후에도 브랜드 애착도에 따라서 어떤 조절 효과가 발생할 것인가. 요거 두 가지를 메인으로 놓고 어떤 이제 상호작용까지 있는지를 보려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연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연구 모델은 이런 식으로 지금 설계를 해 놓았고요. 일단 지금 현재는 스터디 1만 돼 있어서 그래서 이제 가설은 이렇게 좀 넘기고 지금 현재 했던 실험에 대해서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연구 설계는 그린워싱 지식을 매니플레이션을 했어요. 조작을 해서 그린워싱에 대한 인포그래픽을 본 다음에 광고를 보고 실험을 했던 참가자 집단이 있고 그런 거가 전혀 없이 바로 이제 광고물에 노출이 돼가지고 설문 그 연구를 진행한 집단이 있었습니다. 또 나머지 하나는 그린워싱의 종류를 하나는 이제 카피해서 친환경 이런 식으로 모호하게 말하는 종류의 카피를 넣은 연구와 나머지 하나는 이제 아무런 카피가 없이 비주얼적인 요소로만 그리고 마지막에 컨트롤은 말 그대로 컨트롤 그렇게 컨디션을 놓아서 어떤 식으로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보았고 지금 현재 이제 스터디 1이기 때문에 일단 엔터업으로 좀 간단하게 빠르게 진행을 했고요. 이 실험 연구물을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 일단 나중에 보면은 나이키에서 그 실제로 나왔던 겁니다. 이제 파인텍스라고 해가지고 100% 파인애플 잎만 따가지고 만들었다고 하는 그런 의류 소재 모델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실험물을 만들었는데 이게 왜 이걸 선택을 했냐면은 이게 실제로 그린워싱 논란이 있긴 있었어요. 다만 왜냐면 이제 100% 그런 파인애플 잎을 갖고 와가지고 만들었다는 게 친환경인데 그래서 어떤 식으로 친환경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제품을 가지고 그 제품 자체는 이제 신발로만 나왔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티셔츠로 바꿔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실험물을 만들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서로 다른 종류의 그린워싱을 넣고 컨트롤 컨디션까지 넣어가지고 이렇게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포그래픽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해가지고 보여줬고요. 그래서 앞에 이제 그린워싱의 개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종류를 보여주고 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면 소비자가 대응할 수 있을지를 한 그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이 한 3분에서 5분 정도 보고 그 다음에 연구 광고로 진행되는 케이스와 이제 그렇지 않고 바로 이제 광고를 본 다음에 보는 케이스를 통해서 첫 번째로 이제 그린워싱 지식이
얼만큼 종류별로 그린워싱 지각과 그것에 이어지는 광고 태도 같은 거를 이어지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일단 현재까지 있는 연구의 결과는 그린워싱 지각, perceived greenwashing을만 놓고 봤을 때 지식에 따른 차이점이 아주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위에 거를 보시면 약간 좀 차이가 없게 나와 있는 컨디션이 그린워싱 이 인포그래프를 보지 않고 곧바로 연구에 노출됐을 때의 결과고요. 반면에 이제 그린워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이런 것들이 그린워싱이라고 놓고 봤을 때 소비자 같은 경우에 카피가 직접적으로 있을 경우에는 그린워싱에 대한 지각이 높아져가지고 차이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비주얼적인 요소로 간접적으로 그린워싱을 하고 있는 엑세큐셔널 그린워싱 같은 경우에는 그린워싱 지식에 대한 인포그래픽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린워싱 지각이 거의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류에 따른 상호적인 효과도 발견을 했고요. 이어서 브랜드 태도 또한 여기서 이어져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그린워싱 지식에 따른 메인 효과가 검증이 되었고 종류에 따른 상호적인 효과도 앞서서 그린워싱 지각과 같은 형태로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이 결과에서 그러면 저희가 분석을 했던 게 그린워싱 지식을 인포그래프를 통해서 노출됐던 120명의 응답자들만 가지고 브랜드 애착도에 따른 조절 효과가 발생하는지를 또 추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린워싱 지식이 있는 조건에서는 유의미했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보면은 브랜드 애착도가 높은 소비자들의 경우 그린워싱 지각은 그 카피가 있는 텍스처얼 그린워싱의 경우에 유의미하게 발생을 했고 반면에 이제 브랜드 애착도에 따른 브랜드 태도 같은 경우에는 또 유의미한 결과가 엑세큐셔널 그린워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달됐을 때에만 유의미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에 대한 해석은 향후에 있는 두 가지 실험을 더 해가지고 보충해야 될 것 같은데 브랜드 태도가 조금 더 유의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엑세큐셔널 그린워싱, 즉 간접적인 방식으로 그린워싱을 전달했을 경우에 브랜드 애착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오히려 브랜드에 대한 효과가 더 긍정적으로 증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애착도의 개념이 실제로 그린워싱이라는 걸 지각 인지 이후에 이어지는 판단에 있어서 아주 다른 종류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음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설명하고자 하는 연구를 추후에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향후 연구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까지 나왔던 실험을 통해서 말씀드리면 그린워싱에 대한 지식의 의무는 일단은 그린워싱 지각과 브랜드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데 여기서도 간접적인 방식의 그린워싱에 대한 대응은 부족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그린워싱에 대한 규제 혹은 소비자 교육에 있어서 좀 더 진보된 방식의 그런 법적인 그리고 교육적인 그런 목표 설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알 수 있고 이어서 브랜드 애착도가 간접적인 방식의 그린워싱을 훨씬 더 용인하는 조절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린워싱의 심각성 같은 것을 볼 때 브랜드 애착도가 일종의 모티베이티드 리즈닝, 동기화된 추론 같은 걸 하고 있지 않은지 그 가능성을 지금 볼 수 있었다고 현재까지 연구에서는 찾아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향후 연구 과제가 좀 더 중요한데 일단은 지금 현재 연구 과제에 있어서는 브랜드 애착도의 조절 효과랑 그다음에 그린워싱 지식 간의 서로 인과관계에 대한 분석이 현재는 좀 미비한 상황이고 브랜드 애착도가 그런 조절 효과를 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이론적인 보완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아서 저희는 지금 두 가지 정도 실험 설계를 더 추가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브랜드 애착도에 의해서 조절 효과가 나는 그것이 어떠한 감정적인 요소로 감정적인 판단인가. 그래서 일단은 그린워싱을 지각을 했다 하더라도 내가 더 좋아하는 브랜드니까 감정적으로 좀 더 받아들이려고 해가지고 일종의 이런 조절 효과가 오는 것인지 내지는 이런 브랜드 애착도 자체가 아예 그 그린워싱이라는 것을 인지하는 그 순간에서 인지적인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인지에 대한 차이를 좀 더 보는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실험을 좀 진행할 예정이고요. 네, 시간이 좀 다른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